예, 안녕하십니까, 달인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99,800개의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6년 동안 만든 이 노하우를 XNA 4.0으로 윈도우 폰 7 게임 만드는 이 강의에 제가 다 압축해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한번 보시죠. 뭐 하는 거야? 나가!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달인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재밌자고 한 거고요. 제가 진짜 김동훈입니다. 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XNA 다이렉트 X MVP를 맡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XNA 4.0으로 윈도우 폰 7 게임 만들기인데요. 전반적으로 게임에 들어가는 기술은 2D나 그 다음에 그래픽스, 어떤 로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이번 웹캐스트를 통해서 조금씩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앱허브 에듀케이션 로드맵을 알려드리고요. XNA의 기본적인 구조, 그 다음 앱허브에서 뽑은 세 가지의 예제인 2D 그래픽스와 게임 스테이트먼트 예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는 간단한 플랫포머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허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다면 에듀케이션 로드맵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에듀케이션 로드맵을 통해 초보자분들이 쉽게 윈도우 폰 7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계를 뛰어넘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런 XNA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신 뒤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제는 이 앱허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예제들만 제가 한번 추려봤고요. 전반적으로 3D 게임은 이 다음 웹캐스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을 할 거고,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2D와 사운드, 인풋, 그래픽 로직을 다 합친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D 그래픽스 이그젬플은 2D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그래픽스 효과가 다 들어가 있고요. 게임 스테이트먼트 예제에서는 전반적으로 화면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방금 설명드린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포머 게임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윈도우 폰 7에서의 게임 개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실버라이트이 있고요. 두 번째가 XNA인데요. 이 실버라이트는 실은 게임에 적합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기본적으로 게임 룹이라는 전통적인 어떤 룹을 갖고 있는데, 실버라이트는 UI에 특화되어 있는 이벤트 드리븐 UI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게임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XNA가 좀 더 고성능이고 3D 게임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실버라이트로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가 있는데, 실버라이트 내에서 이제 사용하면 좋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이 많은 경우, UI 컨트롤이 많은 경우나 어떤 비디오 재생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 어떤 컨텐츠 제작을 MS 블렌드 툴을 가지고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실버라이트를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실버라이트와 XNA를 결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형태로는 XNA의 어떤 사운드 모듈이나 엑스박스 라이브 API를 가지고 실버라이트에 이용하는 것은 권장되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실버라이트 내에서 XNA를 이용해서 화면을 그리거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될 테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윈도우 폰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하게 될 레퍼런스 중에 하나인 패졸드 아저씨의 윈도우 폰 7 시리즈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실버라이트로 게임을 개발할 거면 이런 테트리스 타입의 게임은 괜찮고, 또는 좀 그래픽적으로 덜 강화된 그런 게임에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는 위룰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게임이 막 실시간성을 갖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만들 때는 실버라이트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XNA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 웹캐스트에서 이미 설명은 됐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XNA는 기존에 알고 있던 다이렉트X 유틸리티나 .NET 프레임워크, 기타 여러 가지 게임 개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서 약간의 소형 게임 엔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은 이제 기존에는 C샵의 다이렉트X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WPF나 WCF와 유사한 개념으로 게임 개발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림에 보실 수 있듯이 윈도우즈 폰, 준, 엑스박스 360, 윈도우즈 PC에서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기기에서 동작이 가능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는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XNA와 C샵의 관계입니다. 흔히 이제 XNA를 C샵으로 개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또 개발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XNA는 C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NA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C샵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C샵 전체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C샵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하는 방법만 아셔도 게임 개발을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XNA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통적인 UI 프로그래밍의 그런 이벤트 드리븐이 아닌 게임 룹 방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윈폼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통적인 게임 개발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10가지의 방법으로 게임을 항상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저희가 흔히 초기화라고 말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 5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을 계속 룹을 돌면서 어떤 사용자의 이벤트를 받는다든지 계속 화면을 그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유저의 입력을 받아서 게임이 종료되면서 리소스를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윈도우가 소멸되는 이런 과정을 쭉 있어 왔는데요. 이런 과정을 XNA가 기본적으로 한번 랩핑을 한 거죠.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는 이니셜라이즈와 로드 컨텐츠, 업데이트, 드로우, 언로드 컨텐츠 이 4가지 과정만 알고 있으면 게임 개발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윈도우도 만들고 상당히 기타 부수적인 일들이 많았는데요. XNA 게임 클래스는 이런 거를 쉽게 다 해놓은 거죠, 미리.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바로 컨텐츠 로드를 하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2줄만 쓰게 되면은 그냥 화면에 텍스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일들을 모두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개발이 쉬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XNA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바로 컨텐츠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지원 내용을 보시면 PNG나 JPEG, TGA, BMP 등의 이제 대부분의 이미지 포맷이나 어떤 3D 모델, 그 다음 사운드 및 동영상 재생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지원은 하는데 쓰는 방법이 다 다르면 그건 지원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XNA의 경우는 content.load라는 이런 함수로 리소스 로딩을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쓰더라도 리소스는 이 한 줄로 다 리소스가 다 로딩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제작에 필요한 필수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이렉트X 시절이나 다른 어떤 오픈GL 계열의 엔진을 썼을 때는 메스 라이브러리를 직접 가지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XNA에서는 메스나 사용자 인풋, 네트워크, 렌더링 관련 함수들이 다 지원되기 때문에 게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라이브러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느린지 안 느린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S나 러닝 스로울리 같은 이런 어떤 프로퍼티가 제공이 돼서요. 쉽게 게임의 어떤 상태도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그 앱허브에 남아있는 예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예제는 2D와 관련된 기능은 이 예제 하나로 거의 다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프라이트 배치와 관련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배치는 이제 2D를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2D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흔히 이제 화면에 글씨를 그린다든지 이미지를 뿌린다든지 그런 어떤 이미지를 회전시키고 이동시킨다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다 배울 수가 있고요. 게임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로직 관련 테크닉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량이 200~300줄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분석하기 참 좋은 예제고요. 한번 먼저 실행을 통해서 예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 윈도우 폰 디바이스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예제가 바로 폰트를 그리는 예제고요. 두 번째가 스프라이트 배치를 이용해서 2D 이미지를 스케일하고 회전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이동하는 예제고요. 마지막이 이제 애니메이티드 스프라이트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제 코드 분석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내용을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데모를 보셨고요. 이제 코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NA에서의 2D 처리는 모두 스프라이트 배치로 끝납니다. 옛날에 그 다이렉트X를 썼을 때는 이제 그 다이렉트 드로우나 그다음 다이렉트 3D에서 3D 기반의 2D로 해서 이렇게 정점 4개를 찍어서 쿼드를 그리곤 했는데요. XNA에서는 이제 뒤에 구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조건 스프라이트 배치로만 2D를 그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3D를 잘 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2D처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장은 스프라이트 배치를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최적화나 여러 가지 이제 가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프라이트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로우 함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드로우 함수가 총 7종류, 그다음 드로우 스트링이 6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 예제에서는 2개의 종류, 그러니까 2종류의 드로우와 1종류의 드로우 스트링을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2D 화면을 그리는데 이 세 번째 예제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도 포지션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구현이 다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구현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소스렉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드로우 함수가 쓰이게 된 거고요. 세 번째 드로우 스트링 함수의 경우는 그냥 디폴트로 어떤 텍스트를 특정 폰트에 맞게끔 위치와 색깔, 컬러 값을 정해서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 텍스처와 위치, 그 다음 색깔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냥 해당 위치에 관련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컬러를 화이트가 아닌 다른 색깔을 하게 되면 이제 오버레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약간 파란색 톤을 띠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드로우 스트링에서도 역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이제 폰트, 스프라이트 폰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폰트 파일만 로딩을 해주고 이걸 파라미터로 넣어주게 되면 이제 해당 위치에 하얀 색깔의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함수인데 이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드로우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은 이런 하나의 비트맵 이미지에 여러 개의 그런 어떤 동작을 같은 크기의 여러 개의 동작이 어떤 스프라이트 조각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하나로 이제 다 뭉쳐져 있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그릴 때 하나의 이미지 소스에서 특정 영역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부분씩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미지 구성이 이렇게 같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미지가 총 10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코드에 보시면 소스렉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width랑 height 이 값은 이제 실제 다른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회전값하고 실제 연관이 있는 겁니다. 회전값은 위에 있네요. 네. 회전값은 위에 있는 거고 이거는 한번 코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D의 대부분은 스프라이트 배치 하나로 처리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지만 화면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배치의 드로우 스트링을 통해서 화면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컨텐츠 로드를 통해서 스프라이트 폰트에 해당되는 이름의 폰트 파일을 로딩하면 됩니다. 다만 이 스프라이트 폰트 파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XML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서인데 이 중에 폰트 네임을 이제 맑은 고딕으로 변경하면 맑은 고딕 폰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사이즈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폰에서 이제 한글을 출력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방법은 이제 블로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사용은 쉬운데 처음에 컴파일을 하고 글자를 넣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대신 그거 역시도 이제 앱허브의 로컬라이제이션 샘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샘플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준에다가 이렇게 한글을 출력한 화면인데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윈도우 폰 7에서 한글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제에서 화면이 4개가 이제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3D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이제 뷰포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4개를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2D 예제다 보니까 뷰포트의 개념은 없고요. 그냥 단순히 이런, 보시면 이렇게 실선에 프레임을 그려서 이 영역 안에만 나오게끔 이제 그림을 이제 일종의 트릭으로 구현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에서도 이렇게 탑 라이트나 탑 레프트 순으로 총 4번을 그리죠.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4번을 그려서 마치 화면 분할이 된 것 같은 효과를 줬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처리입니다.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총 10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만 봐도 이렇게 달리는 듯한 느낌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화면 갱신할 때마다 이렇게 이동함으로써 이런 소스렉을 이동함으로써 이렇게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스프라이트 배치 드로우 함수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파라미터 되게 많은 그 녀석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당 텍스처를 특정 위치에다가 그리는데요. 원본 텍스처에 이 사각형에 해당하는 사이즈만큼을 긁어와서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커런트 프레임이 만약에 3번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코드에서 4번이 되겠죠. 네, 해당하는 이 영역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실제 그리는 거죠. 다음번에 커런트 프레임 값이 하나 증가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번째 이미지가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스케일이나 스프라이트 이펙트 효과는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게임이 초당 60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 프레임 할 때마다 캐릭터를 이렇게 프레임을 갱신을 시키게 되면 1초에 얘가 6번을 막 후다다닥 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기 좀 적합한 속도로 이제 좀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프레임 인터벌이라는 걸 둬서 빨리 갱신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인터벌이 지나면, 예를 들면 한 10ms 정도가 지나면 화면을 한번 갱신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테크닉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화면 끝까지 띄었을 때는 요거 9번 프레임까지 띄었을 텐데요. 9번 프레임이 다 끝나면 다시 0번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무한히 뛰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D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의 저희가 2D 게임에서 애니메이션을 본다 하면 이 방법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소스렉을 쓴 이유가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파일 하나당 이렇게 모션이 따로 나눠져 있다고 하면 이런 스타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보셨던 스프라이트 드로우 함수에 이제 텍스처만 바꿔서 나머지 포지션 이런 건 다 똑같고요. 텍스처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게임 스테이트먼트 이그젬플을 하기 전에 한번 코드를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의 코드를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C샵에는 리전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로직을 보기 편하게 되어 있죠. 자, 게임 클래스를 상속받은 2D 샘플 게임. 이제 보통 그냥 게임을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게임이 지원해주는 내용 중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구조대로 초기화, 로드, 언로드, 업데이트, 렌더 이렇게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렌더 부분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파란색으로 하고요. 스프라이트 배치를 쓸 때는 반드시 비긴이 있어야 됩니다. 비긴이 있으면 엔드가 또 있겠죠, 뒤에. 그래서 뒤에 이제 엔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먼저 백그라운드를 그립니다. 그 다음 이제 위쪽에,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위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가령 이제 그다음 이거를 나누기 위한 어떤 프레임도 나와야 되는데요. 프레임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자체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분석하시는데 힘든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예제의 경우는 막 그런 회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실제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내용이 없죠. 아까 제가 뒤에 코드에서 진짜 어떻게 구현한 건지를 보시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해당 화면에 잠깐 텍스트가 나왔죠. 그 텍스트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화면에 또 나와야 될 텍스트 포지션을 위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이 에스트로이드가 화면에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회전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 회전이 이제 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드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이게 회전값이 있을 테고 회전을 하려면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텍스처 애스트로이드의 어떤 이미지가 만약에 120 바이 120이라고 하면 60 바이 60에 중심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점을 바탕으로 특정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라는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실제 2D에서 이런 회전을 이용한 코드도 많이 쓰이죠. 가령 이제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미사일이 누구를 쫓아간다고 하면 계속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회전을 할 때 중심축을 이미지의 중심으로 잡고 이런 회전값을 계산을 해서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스케일 값도 매우 중요한 피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그리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위치와 바로 그냥 그리죠. 네. 특별할 게 없죠. 사이즈 계산하는 거 정도만 더 들어갔지 나머지는 그냥 똑같은 기법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게임 개발할 때 다이렉트X를 쓰셨던 분들은 폰트를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요. XNA에서는 진짜 함수 한 줄로 끝납니다. 폰트를 그리는 부분이. 그래서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가속도 잘 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걸 한번 보면요. UFO를 그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UFO도 역시 별 그게 없죠. 현재 UFO의 위치만 파악을 해서 그냥 그려주는 겁니다. 이제 대신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런 어떤 캡션을 좀 달아준 것 뿐이죠. 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제 이게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을 처리한 부분이죠. 먼저 백그라운드를 그리는 거, 그 뒤에 행성같이 보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걸로 배경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코드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스프라이트 배치랑 포지션이 있었고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네, 이게 진실이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텍스처 하나에서 이제 소스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추출을 하고 해당하는 위치에 아래와 같은 속성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2D 부분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뭐 위룰이나 아까 보셨던 그 실버라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가장 쉽지만 가장 중요한 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제는 게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예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XNA 경우는 그냥 어떤 XNA 기능을 알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게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예제 같은 경우는 XNA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화면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이런 거는 다른 게임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 XNA가 아닌 어떤 게임 로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들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 그런 화면들이 어떻게 전환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먼저 데모를 보시면서 어떤 예제인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예제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어떤 메뉴들이 보면 이제 플레이 게임과 옵션이라는 어떤 텍스트로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컨트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누르게 되면요. 네, 다음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누르면요. 속성이 변화하게 되고 네, 이런 실제로 속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성이 변한다는 걸 예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백 버튼 키를 누르게 되면 다시 전 화면에 들어와서 여기서 플레이 게임을 누르면 로딩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화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게임 코드를 넣으라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미 앞서 예제를 보셨기 때문에 화면을 그리는 거는 되게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배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메인 메뉴 플레이 게임 옵션은 텍스트로 그리면 되는 거고요. 역시 다 텍스트로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닙니다. 다만 화면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오면요. 난이도가 제가 볼 땐 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XNA랑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 예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게임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는 이런 어떤 창들 간의 관계, 로딩 페이지 이런 거는 구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코드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게임 스테이트라는 거는 이제 게임은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백 명의 캐릭터, 수천 개의 캐릭터, 그 다음에 뭐 NPC야 AI 되게 많은 상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ESC를 눌렀을 때 어떤 메뉴가 뜬다라든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스테이트로 다양한 객체의 또 많은 수의 스테이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XNA 예제에서는 장면 상태 관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크린 매니저라는 건데요. 스크린 매니저는 여러 스크린들을 관리를 하고 그런 스크린의 어떤 삭제와 추가도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대로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스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 스크린, 옵션 메뉴 스크린, 로딩 스크린, 게임 플레이 스크린. 네. 이런 스크린들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크린을 떠나서 스크린 안에 있는 메뉴에도 계층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메인 메뉴에는 플레이 게임과 옵션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그냥 단순히 스프라이트 배치로 그리기만 한다면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컨트롤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속성들을 예제에서는 메뉴 엔트리라고 정해서 이렇게 이름을 인풋으로 받아서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들이 눌렸을 때 어떤 이벤트가 호출돼야 된다는 걸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언을 한 다음 이제 엔트리에 추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화면에 자동으로 보이고 이제 이벤트도 자동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구현된 걸 보면 플레이 게임을 누르게 되면 로딩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로딩이 다 끝난 다음에는 게임 플레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그 다음번 실행해야 될 스크린을 이제 생성을 해서 밀어 넣는 거고요. 옵션 메뉴의 경우는 바로 로딩 화면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옵션 메뉴 스크린을 직접 넣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보이는 대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메인 메뉴 안에는 플레이 게임과 옵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크린 매니저의 역할. 저희가 이런 매니저의 역할을 알면 이 예제의 90% 이상을 이해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니저가 왜 어렵냐면 이런 개념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니저의 역할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저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제가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직접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매니저를 거쳐서 일을 그렇게 받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니저가 중간자적인 위치를 하면서 어떤 일도 할당을 해주고 이제 서로의 관계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매니저는 실제 여기서는 스크린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화면에 뭔가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주체도 스크린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볼 때 이렇게 게임 스테이트먼트 매니지먼트 게임이라는 게임 클래스 안에 다른 코드는 한 줄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베이스 업데이트나 베이스 드로우만 나오고요. 이 함수 코드 안에 스크린 매니저의 업데이트와 드로우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생각을 쉽게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떤 다른 사람, 부모님인데 자식한테 뭐 누구한테 뭘 하도록 해라 이랬을 때 결국 뭘 하라고 시켰을 때 그 하라는 대상을 제가 직접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3자가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아들만 알면 되죠. 자식만 알면 그 자식에게 뭔가를 일을 시키면 그 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자식이 나오니까 자꾸 욕 같아서 다른 걸로 좀 바꿔보면요. 어떤 매니저한테 일을 시키면 결국 그 매니저가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일단 매니저한테 일을 시키면 된다는 것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게임의 업데이트 드로우에서도 스크린 매니저한테 너 업데이트해, 너 드로우해 하면 스크린 매니저 안에서 누가 지금 그려져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화면을 그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 업데이트, 베이스 드로우만으로도 스크린 매니저가 호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린 매니저는 드로우어블 게임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테요.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얘네가 어떤 동작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업데이트랑 드로우를 게임 클래스가 자동으로 호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밑에 보이는 컴포넌트에 밀어만 넣으면요 자동으로 업데이트 드로우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자주 쓰일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스크린 매니저에는 로드 컨텐츠와 업데이트 함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구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스크린 매니저 자체는 자기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함수들은 하나도 안 갖고 있고요. 그냥 뭐 로드 컨텐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따로 제정의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버추얼로 보이는 함수 지시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을 가지고 있거든요. 디폴트 동작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어떤 의도를 넣어서 추가적인 동작을 기술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버추얼로 돼 있다는 의미는 어떤 기본 구현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게임 컴포넌트나 이런 레벨에서 필요 없으면 구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고, 드로우 함수의 경우는 이제 화면을 그릴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뭔가의 다른 동작을 기술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스크린 매니저를 자세히 보면요. 처음 아까 요 전에 보셨던 컴포넌트 애드 코드가 다 끝난 다음에는 스크린 매니저에 처음 나와야 될 화면인 백그라운드와 메인 메뉴 화면을 밀어 넣게 됩니다. 그러면 애드 스크린을 통해 입력된 이제 스크린의 초기화나 로드 컨텐츠가 자동으로 내부에서 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스크린이 먼저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 스크린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려지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려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스크린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스테이트에 따라 화면 그려지는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메인 메뉴에서는 게임 플레이 화면이 그려질 필요가 없죠.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든일 경우는 그냥 컨티뉴로 넘어가게 되고 히든이 아닐 경우에만 화면을 그림으로써 이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안 보일 때는 어떤 이벤트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 액티브 되거나 어떤 이런 조건에 맞을 때만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처리는 스크린 매니저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면에 그려지는 어떤 메뉴나 게임 플레이 화면은 필요한 것만 상속을 받아서 이제 받을 것만 받으면 되겠죠. 알아서 호출이 될 테니까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그에 대한 처리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메뉴를 또 넣을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뭐 옵션에 옵션을 넣을 때도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메뉴 스크린을 보면 메뉴 스크린은 게임 스크린을 통해 이렇게 이제 게임 스크린을 상속을 받은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메뉴로 구성되고 각 아이템들이 선택이 되는 상황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은 텍스트로 되어 있고 화면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쓰였고, 그다음 옵션 메뉴에서도 쓰였죠. 비슷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게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뭐 메뉴 엔트리나 이런 거는 가져다가 직접 쓰셔도 됩니다. 되게 좋은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스크린은 그냥 배경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배경만 그리죠. 말 그대로. 특별한 어떤 동작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로딩 화면이나 게임 플레이 화면에서는 이 메뉴에 해당하는 배경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는 이제 EX 스크린이라는 걸 호출을 해줘서 이제 삭제가 되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올 때 재생성이 됩니다. 메뉴 스크린과 함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딩 스크린. 이 녀석이 아주 재밌는 동작을 하는데요. 실은 로딩이라는 화면은 어디에서든지 실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스테이지 1을 로딩할 때도 쓰이고 스테이지 2를 로딩할 때도 쓰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스크린 객체에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쓰이는 방법은 이 로딩 스크린은 프라이빗으로 생성자가 돼 있어서 .load 함수를 통해서 내부에서 이제 생성을 하게 돼 있고요. 보시면 스크린 매니저를 인풋으로 놓고 로딩 화면이 다 끝났을 때 로딩하고 싶은 진짜 스크린을 뒤에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딩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바로 로딩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로딩 화면이 뒤에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자동 소멸이 될 때 그 다음에 그 인풋으로 넣었던 해당 스크린을 다시 넣는 거죠. 스크린 매니저한테. 그럼 스크린 매니저한테 인풋이 들어온 게 가장 제일 위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매니저처럼 이렇게 다 화면 로딩이 그 매니저의 리무브 스크린 함수처럼 이제 화면을 지우는 코드는 실제 로딩 스크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로딩 스크린 동작 자체가 화면을 다 로딩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소멸하는 이제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호출해주고 소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한번 플랫포머 게임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이것도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게임 클래스에 로드나 어떤 업데이트 드로우 코드가 한 줄도 없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컴포넌트에 스크린 매니저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매니저를 컴포넌트에 넣게 되면 기본적인 동작인 베이스 업데이트와 베이스 로드 컨텐츠들이 통해서 이런 컴포넌트들이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데 이제 기본 동작으로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해당 관련 어떤 로드 컨텐츠나 업데이트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죠. 네. 이런 건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XNA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에러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보시면 이렇게 바로 처음 화면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죠. 백그라운드와 메뉴 스크린을 화면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메뉴 스크린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네, 메뉴 스크린 안에 이렇게 이런 메뉴 엔트리들이 있고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는 이벤트를 이렇게 받는다. 그리고 컴포넌트에 넣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오게 하고 옵션 화면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캔슬을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끝나는 이런 구조고요. 또 게임 플레이 스크린에 가보면 이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화면에 그냥 이렇게 스프라이트 하나 나와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단 코드 구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제 보시면 이렇게 드로우 스트링, 투두와 인설트가 나왔고 에너미 포지션에 이제 뭔가 변화가 가해지겠죠. 얘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에너미 포지션은 실제 에너미 포지션이 안 보이네요. 이게 에너미 포지션이 어디서 대입되지? 네, 여기서 대입이 되네요. 그래서 네, 여기서 업데이트가 됐네요. 네, 업데이트해서 액티브 하다면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에너미 포지션이 막 흔들흔들 거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발표하면서 깨달았는데 앞서 제가 이 로드 컨텐츠랑 업데이트 함수가 없는 이유, 이 이유가 스크린 매니저의 이유가 아니라 게임 클래스에 없는 이유가 되겠네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게임 클래스에 얘가 없는 이유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게임 클래스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로드하고 업데이트하는 동작을 따로 기술하지 않아도 되게끔 기본 동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기본 동작이 다른 게 아니라 베이스.점 업데이트랑 베이스.점 드로우거든요. 베이스.점 로드 컨텐츠. 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버추얼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구현이 되는 거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스크린 매니저가 드로우블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컴포넌트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업데이트 드로우나 뭐 로드 컨텐츠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호출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랫포머 게임 만들기입니다. 실제 플랫포머 게임은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제가 여러 번 다룬 게임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충돌 처리도 있고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도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UI나 어떤 스코어나 이런 게 실제 화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랫포머 스타트 키트는 XNA 어떤 스타트 키트 중에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난이도가 쉽기 때문인데요. 다른 거는 또 카드 게임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플랫포머 게임의 경우는 좀 쉬워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나 아이템, 그 다음에 스코어 처리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서 배운 두 가지 예제를 바탕으로 직접 한번 화면을 구성하고 간단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현해 볼 내용은 은근히 많은데요. 이미 앞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핵심만 집어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경화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경, 중경, 근경 이렇게 세 가지 배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세 개를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는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은 이렇게 그냥 합쳐 놓은 거 이미지 하나 떠서 그려도 괜찮은데 이건 이제 나중에 실제 게임에서는 배경이 스크롤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다중 레이어의 어떤 멋있는 화면이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화면을 3개를 했고요. 하지만 저희 예세는 그냥 스크롤링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순서대로 그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리면 이렇게 레이어링이 되기 때문에 배경화면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네. 다음 스코어 처리를 위한 폰트 렌더링 및 충돌. 이미 폰트 렌더링은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가 됐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이런 인트형의 스코어를 어떻게 문자열로 바꾸는지에 대한 테크닉은 이런 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변수에 toString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그 문자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코어 0입니다. 처음엔 0이기 때문에 0인 거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보석을 먹었을 때 이제 점수 100이 올라가면 이제 스코어가 100이 되겠죠. 그런 다음 효과음을 이렇게 사운드를 재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운드 재생하는 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두 줄만으로도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석과의 충돌은 렉탱글이 갖고 있는 어떤 interse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렉이 아니라 실제로는 렉탱글인데요. 이렇게. 아이고. 네. 그래서 사각형과 사각형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도 이렇게 사각형 영역이 있을 거고요. 보석도 사각형 영역이 있을 텐데 이 둘이 서로 충돌을 했다면 이제 충돌이 됐으니까 보석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보석을 안 보이게 하고 점수를 올려주고 효과음을 재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실제 게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출력입니다. 이제 그 전에는 XNA 2.0 시절이나 이럴 때는 이 사운드 이펙트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운드 이펙트라는 게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운드 효과가 사운드 이펙트만으로도 끝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사운드 파일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송으로 이 송이라는 컨텐츠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사운드 이펙트형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미 사운드를 넣는데 이렇게 컨텐츠 프로세서가 송으로 잡혔죠. 이거를 사운드 이펙트로 변경해주면 끝입니다. 그런 다음 컨텐츠.로드의 사운드 이펙트에 이름을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운드 이펙트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고 이제 볼륨이나 재생을 하고 퍼즈 리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운드를 쉽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또 캐릭터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대략 한 10프레임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96 x 96이 하나의 어떤 스프라이트 조각이 되니까 요만큼씩 소스렉에서 이동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시키겠죠.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앞서 봤던 그 2D 그래픽 예제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자체로 끝났는데 이 캐릭터는 이미지가 왼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달리게 해야 될 때는 일종의 스프라이트 이펙트의 플립 호리전틀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사용하려면 이제 드로우 함수 중에 저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함수 있는 이걸 써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위에 파라미터에 추가해서 플러스 로테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저희가 여기서 이용하는 건 이 이펙트 옵션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 코드를 보시면 회전을 특별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 그 디폴트 값으로 제가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끔 적어놨고요. 스프라이트 이펙트의 플립 호리전틀리를 해서 이제 왼쪽을 보고 있는 캐릭터라면 오른쪽을 보게 될 거고요. 버티컬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미지가 뒤집히겠죠, 위로.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실제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면 아주 명확하죠. 오른쪽을 보고 있을 때만 요 함수를 쓰는 거고요. 오른쪽을 안 보면 그냥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합니다. 소스렉에서 프레임 넘버에 해당하는 만큼 추출을 해서 해당 위치에 그냥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을 볼 때만 요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터치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윈폰 7에서는 기본적으로 키보드, 터치, 센서 입력들이 가능한데 이제 게임 개발하실 때 키보드 입력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키보드가 있는 폰도 있고 없는 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요. 저의 경우는 지금 PC에서도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우스 스테이트라는 이런 어떤 입력 방법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입력을 받는 거고요. 다행히도 마우스 입력은 윈도우 폰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 스테이트로 게임을 만들게 되면 PC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윈도우 폰 7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하시면 좋고요. 이제 밑에 화살표 같이 되어 있는데 뭐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거 아이폰을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버추얼 그 비주얼 패드라 그래서 이런 비슷한 기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여기를 마우스로 누르면 이제 캐릭터가 왼쪽으로 가게 되면 되고 이걸 누르면 오른쪽, 이거 하면 점프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본 사각형과 사각형의 충돌 방법과 더불어 사각형 안에 해당 점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충돌 방법을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의 영역을 정해주고요.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점, 그 마우스 좌표를 얻어냅니다. 그런 다음 레프트 버튼 렉탱글 안에 해당 점이 있으면 충돌로 보고 이제 캐릭터를 왼쪽으로 이동하게 하고요. 또 오른쪽 버튼 안에 해당 마우스 좌표가 있다면 오른쪽 버튼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화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운더리 체크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여러 가지 예제만 가지고도 이렇게 비주얼 패드 같은 효과도 내볼 수 있는 거죠, 구현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폰 7 게임을 PC와 엑스박스 360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요 해당 메뉴에 해당하는 걸 만들게 되면 이렇게 카피 프로젝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똑같은 예제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실제 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비주얼 패드에 해당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누르면 캐릭터가 열심히 뜁니다. 네, 진짜 열심히 뛰죠. 지금 이게 동영상이라서 좀 덜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화면이 6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2D 게임을 만드는데 60프레임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 정말 쾌적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보석과 충돌을 하게 되면 효과음이 나타나고 보석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점수는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화면 끝으로 가도 더 안 달리고요. 네, 간단한 예제지만 되게 게임 같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셨듯이 이렇게 윈도우 폰 7에서 게임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직접 이렇게 윈도우나 엑스박스 360으로 만들어 보셔서 한번 집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거의 똑같죠. 마우스 입력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이제 게임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360으로 확인을 해 보시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앱 허브에서 또는 이제 드림스파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XNA 4.0을 이용해서 윈도우 폰에서의 어떤 2D 게임 개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앱 허브에 리소스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에듀케이션 카탈로그를 통해서 항상 공부를 하시면 되고,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항상 저희 네이버 XNA 카페나 제 블로그인 곰동.pe.kr을 통해 항상 문의를 주십시오. 그래서 MVP를 하면서 항상 질문에 목말라 있는 저입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지 메일을 주시고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